저는 오늘도 수선실 문을 열었습니다. 77살이 되니 손목이 아파도 바늘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침 7시 반, 시장이 깨어나기 전부터 재봉틀 앞에 앉습니다. 책상 위엔 낡은 것들이 놓여 있어요. 버스 차장 시절 달고 다니던 휘장 하나, 작은 별 모양 배지죠. 반짝이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구리가 산화해서 검게 변했습니다. 그래도 버리지 못해요. 저한테는 약속의 증표니까요. 골무도 있습니다. 엄마한테 받은 건데 벌써 50년은 끼고 있을 거예요. 바늘 끝이 손가락을 찌르지 않게 해주는 작은 방패죠. 사람살이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찌르는 말들로부터 지켜줄 작은 방패 말입니다. 창가 쪽엔 접혀진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주소가 적힌 쪽지죠. 누군가는 버릴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 주소에 집을 샀습니다. 12평짜리 낡은 집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종이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요. 재봉틀 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집니다. 드르륵 드르륵.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바늘이 천을 관통할 때마다 뭔가 새로워지는 기분이거든요. 터진 것을 꿰매고 해진 것을 고치고 맞지 않는 것을 줄이고 늘리는 일.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옷도 사람도 터지면 꿰매야 새 것처럼 산다고 늘 말하죠. 제가 살아온 방식이거든요. 무너진 자리에 다시 바늘을 꽂고 한 땀 한 땀 꿰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77까지 왔네요. 오늘은 바다가 보입니다. 시장 끝자락에서 멀리 반짝이는 걸 보면서 생각해요. 저도 바늘 끝처럼 작고 뾰족하게 살았나 싶어요. 찌르면 아프지만 그래야 뭔가를 꿰맬 수 있으니까요. 손님이 들어옵니다. 할머니, 이 바지 단 좀 줄여주세요. 젊은 아가씨네요. 저는 바지를 펴서 살펴보고 말합니다. 이틀 후에 오세요. 예쁘게 해드릴게요. 아가씨가 고마워하며 나갑니다. 혼자 남은 수선실에서 다시 바늘을 잡아요. 오늘도 누군가의 옷을 고쳐줄 겁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도 한 땀씩 꿰매 나갈 거예요. 바늘 끝에 비친 바다처럼 반짝이는 이야기를요. 남편이 나간 게 벌써 28년 전이에요. 97년 IMF 직전이었죠. 잠깐 나갔다 온다던 사람이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이 버리고 간 5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첫째 지연이가 25, 막내 도윤이가 11살이었어요. 차장 월급으로는 턱도 없었죠. 그래서 미싱을 배웠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부업을 했어요. 아이들 자는 걸 봐가면서 재봉틀을 돌렸죠. 지연이는 정말 착했어요. 엄마 없이도 동생들 챙기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구청에서 청소행정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성실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머니, 전 괜찮아요. 동생들만 잘 키우세요라고 늘 말했어요. 그 애가 제일 고생 많이 했는데도 말이죠. 둘째 준수는 좀 달랐어요. 대기업 생산직에 들어갔다가 이혼하고 빚만 늘렸죠. 엄마, 돈 좀 빌려줘.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아 하면서 자꾸 찾아왔습니다. 주머니가 비어도 아들이니까 외면할 수는 없더라고요. 셋째 세진이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착하긴 한데 주관이 약해서 늘 걱정됐죠. 엄마 말이 맞아요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결정은 못 내리거든요. 그래도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잘해요. 넷째 소라가 제일 골치였습니다. 감성 카페 한다고 돈 모아서 차렸다가 망하고 또 다른 걸 한다고 하고. 남편 최상훈이도 별수 아니에요. 장모님, 이번 아이템은 정말 대박 날 거예요 하면서 투자금만 달라고 하죠. 둘 다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은 없어요. 막내 도윤이는 취업이 안 돼서 집에만 있어요. 스쿠터만 있으면 배달 일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 말 들으면 가슴이 철렁해져요. 제가 차장 시절에 동료를 잃었거든요.
이륜차 사고로 말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만 보면 무서워집니다. 하루는 시장에서 일하는데 진상 손님이 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 아줌마, 웃어봐. 장사하려면 웃어야지 하면서 제 어깨를 만지려 했죠. 저는 재단용 송곳을 책상에 탁 하고 박았습니다. 웃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수선할 옷 없으면 나가세요. 그 사람이 기겁하면서 나갔어요. 옆에서 보던 미자 언니가 은심아, 잘했다. 그런 놈들한테 굽실거릴 필요 없어 하더라고요. 제가 부드러워 보여도 부당한 건 못 참아요. 특히 여자라고 만만히 보는 사람들한테는 더욱 그렇죠. 아이들 다 키우면서 느낀 건 자식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애는 주고 또 주고 싶고, 어떤 애는 주는 것도 아깝고, 그래도 다 제 핏줄이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죠. 실로 옷감을 꿰매듯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말이에요. 2002년 봄이었어요. 전통시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새벽 4시쯤인가 전기압선에서 시작됐다고 했죠. 저는 불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어요. 제 수선실도 걱정됐지만 다른 상인들이 더 걱정됐거든요. 도착하니까 이미 화재가 번지고 있었어요.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안 보일 정도였죠. 소방차 소리가 요란했지만 진압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시장 골목이 좁아서 장비들이 들어가기 힘들었거든요. 사람부터 대피시켜야 해요. 저는 소리쳤어요. 혼비백산한 상인들이 물건만 챙기려고 안에 들어가려 했거든요. 물건은 다시 살 수 있어도 사람은 못 살려요. 제가 팔을 벌리고 막아섰죠. 그때 옆 가게 할아버지가 연기에 휩싸여서 나오지 못하고 계셨어요. 소방관들이 오기 전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젖은 수건을 입에 대고 허리를 숙이면서요.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나오는데 천장 일부가 무너졌어요. 타는 나무 조각이 제 팔에 떨어졌죠. 그때 느낀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살이 지글지글 타는 소리까지 들렸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겨우 밖으로 나와서 할아버지를 안전한 곳에 모시고 저는 그제야 쓰러졌어요. 팔의 화상이 생각보다 심했거든요.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면서도 다른 분들은 괜찮나요? 만 물었죠. 병원에서 일주일을 입원했어요. 팔에는 큰 흉터가 남았습니다. 지금도 날씨가 흐리면 욱신거려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미자 언니가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해줬어요. 너 때문에 할아버지가 살았다. 우리 시장의 영웅이야 하면서요. 퇴원할 때는 상인들이 모금까지 해서 치료비를 도와줬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수선실은 반쯤 타버렸지만 다시 지었어요. 미자 언니를 비롯한 상인들이 도구도 사주고 손님도 보내주고 해서요. 은심이 없었으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됐겠어 하면서 말이죠. 그때 유나라는 아이가 처음 왔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수선 할머니 멋있어요.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용감해질래요 하더라고요. 그 애가 학교 끝나면 수선실에 와서 숙제도 하고 심부름도 해줬어요. 마치 손녀 같았죠. 화상을 입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불은 모든 걸 태우지만 사람들 사이의 정은 태우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더 뜨겁게 만들죠. 그 뜨거움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죽은 건 2018년이었어요. 제가 70살이 되던 해였죠. 그 애는 구청에서 청소행정과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정말 성실했어요. 남들이 대충 넘어가는 일도 꼼꼼히 챙겼죠. 어느 날 지연이가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청소용품 구매 관련인데 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비싸다는 거였죠. 어머니,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해요. 시민 세금이 새고 있어요. 하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넘어가라고 했어요. 계약직이 괜히 나섰다가 잘릴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지연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할게요. 부당한 건 못 참는다고 하셨잖아요. 결국 지연이는 그 문서를 상급자에게 보고했어요. 내부 조사가 시작됐죠.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이 이상해졌습니다. 오히려 지연이가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누군가 오지연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역고발을 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이상한 걸 신고했을 뿐이에요. 지연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조사는 계속됐고 지연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밤늦게 들어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중얼거렸죠. 한 달쯤 지나서 지연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다고 했죠.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과로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기려면 상당한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제 딸을 누가 죽인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조사는 계속됐어요. 지연이가 죽었는데도 의혹이 있다면서 자꾸 들쑤시더라고요. 신문에도 구청 직원 사망, 내부 고발 관련 의혹, 이런 제목으로 났어요. 제 딸이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써놨죠. 상복도 벗기 전에 저는 구청 앞으로 갔어요.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딸의 이름을 꿰매 주십시오라고 적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할머니는 왜 저러나 하면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혼자서는 힘들었어요. 그때 미자 언니가 와서 옆에 섰어요. 은심아, 혼자 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지연이는 착한 애였어. 그런 애가 나쁜 짓을 할 리 없지라면서요. 유나도 왔어요. 이미 고등학생이 된 그 애가 할머니, 저도 도울게요. 언니는 억울하게 죽으면 안 돼요라고 했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가 제 딸을 위해 나서는데 정작 피부치들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겠다 고만 하더라고요. 지연이가 죽고 반년이 지났어요. 피켓 시위도 지쳤고 사람들 관심도 시들해졌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딸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요. 미자 언니가 시장 상인회를 움직였어요. 지연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탄원서를 돌렸죠. 상인들이 하나둘 서명해 주더라고요. 그 애 착했는데 뭔 나쁜 짓을 했겠어 하면서요. 유나가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이제 19살이 된 그 애가 기능고 의류과에서 컴퓨터도 잘 다루고 했거든요. 할머니, 탄원서를 팩스로도 보내야 해요. 더 많은 곳에요. 하면서 밤늦게까지 도와줬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재조사를 하겠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또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외부 기관에서 조사관이 왔더라고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석 달이 걸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초조했는지 몰라요.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재봉틀 앞에 앉아서도 딴 생각만 했죠. 바늘에 실을 끼우다가도 자꾸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지연이 말이 맞았던 거예요. 청소용품 구매에서 정말 부정이 있었고 특정 업체와 담합해서 가격을 부풀렸다는 게 드러났죠. 지연이를 역고발한 사람이 바로 그 부정에 연루된 사람이었어요. 오지연 씨의 신고는 정당했으며 역고발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조사 결과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 딸이 죄인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싸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거였죠. 신문에도 정정 기사가 났어요. 구청 계약직 직원, 사후 명예회복, 이런 제목으로요. 늦었지만 지연이 이름이 깨끗해진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늘은 안에서 밖으로, 진실은 안에서부터. 저는 중얼거렸어요. 바늘로 천을 꿰맬 때도
안쪽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나와야 예쁜 바늘땀이 되거든요. 진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속에 숨겨진 걸 밖으로 끄집어내야 비로소 모든 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유나가 와서 할머니, 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 애 말이 맞아요. 지연이가 억울해서 못 죽겠다던 게 이제야 좀 풀렸을 거예요. 제가 해준 마지막 선물이었죠. 딸의 이름을 다시 꿰매서 돌려준 거였어요. 2009년 일이에요. 지연이 사건으로 마음고생을 할 때였죠. 그때 시장에서 부동산 중개업 하는 김 사장이 찾아왔어요. 은심 씨, 괜찮은 매물이 하나 나왔는데 관심 있어요? 하더라고요. 무슨 매물이요? 했더니 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집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12평 정도 되는데 가격이 착해요.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김 사장이 주소를 적은 쪽지를 줬습니다. 집을 보러 갔어요. 정말 낡은 집이더라고요. 벽지도 뜯어지고 마루도 삐걱거렸죠. 하지만 뭔가 끌렸어요. 여기서 조용히 살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가격도 그럭저럭 만만했고요. 아이들한테 말했더니 모두 반대했어요. 어머니, 그런 낡은 집 사서 뭐 해요? 돈만 묻거나 받자 손해예요. 준수가 그랬고, 소라도 차라리 그 돈 저희 사업에 투자하세요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정해졌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반대해요? 나중에 필요하면 팔면 되잖아요. 결국 제 고집대로 샀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적힌 걸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평생 전세살이만 하다가 내 집이 생긴 거였어요. 그 집은 그냥 두고 가끔 가서 청소만 했어요. 수선실 일이 바빠서 이사할 여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거였죠. 작년에 정말로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어요. 입주권까지 나왔죠. 12평짜리 낡은 집이 갑자기 몇억 원짜리가 된 거예요. 김 사장이 와서 은심 씨 정말 운이 좋네요. 복권 당첨보다 더 좋은 일이에요 라고 했어요. 소문이 돌자 아이들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던 준수가 갑자기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자주 안부 여쭤야 하는데 죄송해요 하더라고요. 소라 부부도 어머니, 이제 편히 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라고 했죠. 제일 웃긴 건 도윤이었어요. 엄마, 나 이제 효도할게. 같이 살자면서 갑자기 착해진 거예요. 그동안은 돈 달라고 할 때만 왔으면서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돈 냄새가 나니까 갑자기 효자효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은행에 가서 유언대용 신탁을 상담받았습니다. 생전에는 생활비와 치료비만 쓰고 사후에는 전액 기부하고 싶어요. 은행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전액이요?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가족들한테는 이미 충분히 해줬어요. 이제는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맞아요 라고 답했죠. 기부처는 벌써 정했어요. 화상병동, 여성노동자 쉼터, 소방유가족 기금. 제가 살면서 도움받은 곳들이고 제 상처와도 연결된 곳들이거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바느질이라고 생각해요. 소라 부부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손주까지 데리고 왔죠. 아이가 저한테 와서 할머니, 사랑해요 하더라고요. 귀엽긴 한데 뒤에서 부모가 시키는 게 뻔히 보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감성 브런치 카페인데 이번엔 정말 확신 있어요. 최상훈이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투자금이 조금 필요한데 어머니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아서요. 또 시작이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동안 몇 번 망했는데 또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 집 담보로 대출 받자고? 소라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이번엔 달라요.
시장 조사도 다 했고 위치도 좋고요. 위치가 좋으면 남이 안 했겠어요? 제가 반박했죠. 그리고 담보 대출은 절대 안 돼요. 내가 갚을 능력이 있어야 빌리는 거지. 없으면서 빌리면 그게 사기예요. 상훈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장모님께서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신경 써드렸는데요. 제가 웃었어요. 신경 써준 게 언제예요? 돈 달라고 할 때만 오면서 무슨 신경을 써줬다고 해요. 그때 도윤이가 왔어요. 스쿠터를 타고 와서는 엄마, 이것 좀 봐줘라고 했죠. 배달앱에 가입 신청서였어요. 이것만 있으면 돈 벌 수 있어. 승인만 나면 바로 시작할 거야.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윤아, 그런 건 하지 마. 위험해. 왜 위험해?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엄마는 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반대만 해? 도윤이가 짜증을 냈어요. 엄마가 왜 반대하는지 알아? 차장 시절에 동료를 잃었거든. 이륜차 사고로. 제가 진지하게 말했죠. 내가 다칠까봐 무서워서 그래. 다른 일 찾아봐. 엄마가 도와줄게. 또 그 얘기야? 그건 옛날 일이잖아. 지금은 안전장비도 좋아졌고 다 달라졌어. 도윤이가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집 팔면 돈 많이 나온다며? 그 돈으로 치킨집이라도 차려줘. 그럼 배달 안 해도 되잖아. 저는 서랍에서 차장 휘장을 꺼냈어요. 오래된 작은 배지였죠. 이거 봐. 엄마가 차장할 때 달고 다닌 거야. 도윤이가 별로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달고 버스에서 일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약속이야.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시겠다는 약속. 제가 휘장을 도윤이 손에 쥐어줬어요. 내가 버틴 건 바퀴가 아니라 약속이었어. 약속 못 지킬 사람에게는 휘장도 돈도 없어. 도윤이가 화를 냈어요. 엄마는 옛날 사람이야.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런 소리 해?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엄마는 내가 죽는 걸 볼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공책을 꺼냈어요. 도움일지라고 적힌 공책이었죠. 누가 언제 저를 도와줬는지 손글씨로 적어둔 거예요. 화재 때 미자 언니, 지연이 사건 때 상인들, 그리고 제일 많이 적힌 이름은 유나였어요. 다음 날 아이들을 다 불러서 공책을 보여줬어요. 피는 섞여도 맘은 꿰매야 붙는다. 나한테 가족은 함께 버틴 시간이야. 누가 진짜 가족인지 이제 알겠지? 준수가 당황했어요. 엄마, 우리도 엄마를 도왔잖아요. 언제? 제가 물었죠. 돈 달라고 할 때만 왔으면서 언제 도와줬어요? 소라도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경찰서에 가서 접근 금지 각서를 받았어요. 현실적인 방법이었죠. 엄마 집이나 재산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이들이 서명하면서 원망스럽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수선실 문에는 새로운 안내문을 붙였어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무료 수선의 날이라고요. 동네 어려운 분들 옷을 공짜로 고쳐드리겠다는 뜻이었죠. 그동안 동네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유언대 용신탁 절차가 모두 끝났어요. 서류에 사인하면서 마음이 홀가분했죠. 이제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는 안심이 들었어요. 은행 직원이 정말 멋진 결정이세요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주일 후에 화상병동에서 감사패가 왔어요. 아직 기부금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보내준 거였죠. 오은심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선실 벽에 정성스럽게 걸어뒀습니다. 여성 노동자 쉼터와 소방 유가족 기금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했죠. 제 돈이 제대로 쓸 곳에 가는구나 싶어서 기뻤어요. 유나가 찾아왔어요. 이제 20살이 된 그 애가 할머니,
제가 재봉틀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기능고에서 배우긴 했지만 할머니처럼 손님 마음까지 고쳐주는 수선은 못 배웠어요.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바느질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거든. 터진 곳을 꿰매는 게 아니라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야. 한 달 동안 유나에게 재봉틀 쓰는 법을 가르쳤어요. 바늘 끼우는 것부터 박음질, 시침질까지 모든 걸 알려줬죠. 그 애가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할머니,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사람들 도와주는 게 좋아요. 마지막 날이 왔어요. 수선실 문에 장기 휴업, 안내문을 붙였죠. 사실은 영원히 문을 닫는 거였지만 휴업이라고 적었어요. 언젠가 유나가 다시 문을 열 수도 있으니까요. 재봉틀과 모든 도구들을 유나에게 맡겼어요. 이제 내 거야. 잘 써줘. 유나가 울먹이면서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라고 했어요. 그 애가 제 일을 이어받는다니 뿌듯했어요. 셔터를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선실을 둘러봤어요. 50년 가까이 일한 곳이었죠. 재봉틀 자리가 움푹 패어 있고 벽에는 실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제 인생이 스며든 공간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를 탔어요. 차창으로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파도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마치 바늘에 달린 실 같았어요. 저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생각했어요. 남은 바늘은 나 하나. 마지막 매듭은 나를 위해. 이제 정말 제 시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한 시간 말이에요. 7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시간이었죠. 사장 휘장은 유나에게 줬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요. 골무도 함께 줬죠. 자신을 지키면서 남을 도우라고요. 주소 쪽지는 태워버렸어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하지만 화상 흉터는 가져갈 거예요. 이건 제가 살아온 증거니까요. 누군가를 위해 다친 상처이고 그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상처예요. 이 흉터가 있어서 오늘의 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바늘은 찔러야 꿰맬 수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새로운 실을 끼울 수 없죠. 제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픈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꿰매질 수 있었어요. 이제 바다를 보면서 살 거예요.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지는 일상 속에서 저만의 평화를 찾을 거예요. 바늘 끝에 비친 바다처럼 반짝이는 날들을 보내면서요. 그게 제가 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들어보세요.